예, 김영대 교수님 그 디테일에 강조하는 세션 잘 들으셨고요. 그 두 번째 그 강연자는 그 서울대 융합과학대학원의 교수이시고 인공지능연구원 그 소속이시고요. 그 서봉원 교수님이신데 서봉원 교수님은 그 우리나라의 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이버 쪽의 스포츠 기사는 로봇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연어 처리나 그 로봇 저널리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기업들도 금융, 유통 그리고 사실은 그 통신 쪽에 사실은 이제 광고 추천 모델이나 상품 추천 모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강연자 서봉원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네. 근데 김용대 교수님께서 되게 재밌게 말씀해 주셨는데 살짝 걱정이 되네요. 제가 대표님께서 처음에 저보러 이 강연을 하라고 그럴 때 약간 기술적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김용대 교수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쉽고 재밌게 해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다룰 건 추천이고요. 추천은 뭐 이제 다 아시는 거죠. 뭐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추천이 되게 재밌는 건 옛날에는 무슨 책 추천, 상품 추천 이런 거다가 요즘 이제 추천을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뭔가 어떤 뉴스를 읽어야 되는가도 기계가 추천해주고 그다음에 네가 어떤 친구를 사귀어라도 추천을 해주는 거죠. 이게 추천의 범위가 되게 넓어졌어요. 거의 우리의 모든 걸 이제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생기긴 했는데 이 구체적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최근에 그러면 인공지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추천의 종류는 뭐 아주 크게 추천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쉬운 거는 제일 처음에 사람이 직접 하는 거죠. 사람이 직접 하는 게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백화점 앞에 가서 물건 싸놓는 사람 보고 우리가 MD 또는 머첸다이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온라인에서도 그냥 뭐 잘 팔릴 거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어저께 쿠팡 갔더니 이 뭔가 쿠팡에서 첫 페이지에 가면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하는 거죠. 추천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되게 쉬운 거가 이제 뭐 여러분 어디 여기 그 멜론이나 이런 데 가서 뭐 최신 100곡 이런 거 들으시잖아요. 요즘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렇게 노래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나오는 거 100곡 들어서 1위부터 쭉 틀어놓는다면 그렇게 틀어놓는 거죠. 하여튼 유행하는 거, 관심 있는 거, 많이 팔린 거를 위에다 앞에서 놓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많이 팔려요. 이제 그게 이제 고전적인 추천 방법이고 되게 쉬웠던 건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 마지막인 거죠.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애들이 하는 개인화된 추천. 앞에 거는 누가 들어와도 똑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 거죠. 뭐 누가 들어가도 멜론 100곡은 똑같은 건데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이걸 보여주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저걸 보여주고 사실 이렇게 되잖아요. 요즘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기본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추천이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사용자가 4명이 있고요. 뭐 영화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영화를 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느 특정 사람이 소수의 영화를 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앨리스가 아바타 영화를 보고 뭐 최고 점수를 줬다. 그러면 추천이란 뭐냐 하면 결국은 여기 빈칸들을 다 추정하는 그러니까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머지 빈칸을 다 추정해요. 다 추정해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좋아할 것 같다. 이 상품을 좋아할 것 같다 해서 그 사람의 아직 빈칸이 있는 모든 정보를 평점을 추천하고 그 순서대로 보여주면 되는 거죠. 산 건 또 안 살 테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천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개인화된 추천이란 이런 큰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에 빈칸을 채우면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자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뭐 숫자가 있는 건 자료가 있는 거고 빈칸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료 없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넷플릭스 챌린지라고 해서 자기네 추천 알고리즘보다 10% 더 잘 되는 첫 번째 사람에게 10억을 주겠다. 100만 불이죠. 그래서 달랑 10% 올리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격변이 일어났죠. 결국 그거 올리는데 3년이나 걸렸습니다. 하여튼 해내긴 해냈어요. 네.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게 실제 그 준 데이터입니다. 그 넷플릭스의
세계에 몇 명이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몇 천만 명 있을 걸로 예상되지만, 이 데이터 중에서는 48만 명이 여기 보면 영화가 17,000개 있죠. 그러면 이 칸을 계산해 봤더니, 요 빈 칸이 85억 개예요. 근데 85억 개 중에 사람이 그걸 다 보겠어요? 한 사람이 영화를 많이 봐도 몇백 편, 정말 많이 본 사람도 몇백 편이지, 이걸 다 본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전체 빈 칸은 85억 개인데, 실제로 본 평점은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거의 1% 가지고 나머지를 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추천의 핵심입니다. 빈칸이 엄청 많은 거를. 근데 이게 고객이 448만 명이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고객 100만 명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른 것과 결합되면 숫자가 이렇게 엄청나지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생긴 거고, 실제로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사실 이런 게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갈 텐데, 이거 평가해야 되잖아요.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파란색은 데이터를 줘요. 원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럼 이제 누구한테 10억을 주느냐? 이 데이터가 이 전체 네모에 다 있는데 파란 것만 줍니다. 그리고 하얀 거에 있는 내용을 맞춰봐라.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근데 하얀 거에 있는 거에 모든 걸 다 주는 건 아니에요. 또 하얀 거에도 빈칸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은 무시하고 실제 데이터에 있는 칸과 너의 예측 값을 잘 맞춰봐라. 이런 거죠. 이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평가는 대충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 용어를 얘기하지만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저 위에 이제 한글을 처음에 내용 기반 추천은 3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늘 2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내용 기반 추천.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사용자가 좋아했던 아이템과 유사한 거를 추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매운 라면을 좋아해? 그럼 매운 라면 신제품 중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회색 동그라미랑 회색 삼각형을 좋아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고 있는 거죠. 얘가 회색이나 동그라미 세모 같은 걸 좋아하겠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제공했으면 이 중에 뭘 제공해야 될까요? 보니까 동그라미 색깔이 다르지만 동그라미가 있네. 요거는 내용은 다르지만 회색이네.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우리가 이걸 내용만 안다면,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해요. 아니 좋아하는 걸 추천하면 되는 거죠. 좋아했던 거랑 비슷한 거는 좋아하겠지. 근데 이제 문제 제가 밑줄을 걸었잖아요. 비슷한. 이게 문제인 거죠. 좋아했던 아이템과 유사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게 생각보다 무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보면 쉽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쉽게 얘기하면 상품보다는 예를 들어서 영화나 아니 음악을 들어봅시다. 이 유사하다는 거를 계산하기가 물론 배경 정보 같은 걸 사용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새로 나오는 아이돌 노래 이거랑 어떻게 비교하는가.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좀 이따 얘기 드리고요. 사실 이것도 걱정입니다. 글을 빡빡하게 써가지고. 근데 저기 아래 것을 빼고 위에 중간에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추천을 하고자 한다.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에 보면 사용자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여기 얘가 있죠. 철수와 영희는 영화 취향이 비슷하다. 그럼 세상을 보면 비슷한 영화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화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를 위해서 이 사용자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문제는 비슷함이죠. 네. 하여튼 어떻게 찾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과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얘는 케이팝을 좋아해. 얘는 어떤 아이돌 그룹을 좋아해. 그러면 그런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뭘 좋아했는지를 보고 이 사람 비슷한 사람이 이걸 샀는데 이 사람은 안 샀네? 그러면 추천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추천하기 첫 번째 방법은 내용 기반인 거고 내용이 비슷한 것. 두 번째 방법은 성향이 비슷한 다른 사용자를 찾는 것. 이런 거죠. 여기 얘는 자명하죠. 이 영화는 영희가 좋아했으니 철수도 좋아할 것이다. 왜냐하면 영희랑 철수가 비슷했으니까. 그다음에 보통 맥주랑 땅콩을 같이 많이 산다. 그러면 캔맥주를 산 사람한테 땅콩도 얘는 너무나 자명하죠. 이렇게 그냥 하면 돼요. 이제 문제는 이게 구현이 무지 어렵다는 거죠. 왜냐? 유사하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이게 여기 뭐 서울, 분당, 대전, 부산 이러면 이 중에서 제일 가까운 서울과 분당이 가까워요? 서울과 대전이 가까워요? 서울과 분당이 가깝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이렇게 지리적이나 데이터 속성이 자명하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예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기생충과 살인의 추억과 올드보이를 어떻게 유사하다고 판단하죠? 내용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게 무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의 보는 눈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독이 같으니까 첫 번째랑 기생충이랑 살인의 추억이 더 가까울 것이다. 나는 뭐 무슨 어떤 범죄 스릴러를 좋아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이거를 사람의 취향을 이런 자연적인 데이터가 있을 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기 방금 김용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건 디테일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가깝다고 정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딥러닝이 이걸 거의 해결해 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추천사 시스템이 무지 잘 되게 됐다. 그리고 더구나 위에는 심지어 이거는 얘는 같은 영화니까 영화끼리 비교하니까 뭐 어떻게라도 비교할 수 있겠다. 얘는 뭐 그러니까 어떤 책이랑 노래랑 영화를 그러면 이거 아예 내용 타입도 달라요. 그럼 내용 타입이 다르면 어떤 영화랑 어떤 노래랑 어떤 소설을 유사하다고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추천 시스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데는 책도 팔고 노래도 팔고 영화도 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노래와 유사한 영화는 무엇인가? 이거 알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어요. 어서 많이 얘기는 들으셨겠지만 지금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여러 번의 겨울이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두 번 망했어요. 옛날부터 했다가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했어요. 이 두 번째 망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 룰을 잘 정해주면 되게 똑똑하게 잘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사가 아니면 의사가 어떤 걸 진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룰 베이스인 거죠. 어떤 특정 룰을 다 기계한테 주고 내가 머리가 아프고 열이 아프고 뭐 허리가 아프고 몸살이네요. 무슨 약을 드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룰을 갖다 미리 정해주면 되는 거죠. 특정 분야에는 엄청 잘 됐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결국 실패한 이유가 그래서 90년대 후반에 망한 이유가 해보니까 룰이 수억 개도 넘고 뭐 거의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룰을 미리 다 정해놔야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거 접자. 그거 접힌 거죠. 그래서 망했어요. 실제로 인공지능 같은 거 할 때 제가 여기 그림이 있지만 너무 지루할 것 같아서 넣은 거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 보러 이 얘는 뭐냐면 고양이를 이런 두 개가 있는데 고양이를 왜 고양이라고 개와 다른 고양이의 특징이 뭐죠? 그럼 뭐 눈이 동그랗고 귀가 쫑긋하고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을 뭔가 이 기준을 기존에는 사람의 손으로 고양이라고 하면 색깔이 뭐라고 하죠? 눈이 동그랗고 귀가 뾰족하고 근데 그러면 개는 귀가 넓고 그러니까 이걸 사람 손으로 이 귀의 둥근 정도가 0.7 이상이면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미리 정해놨다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대부분 사람이 손으로 디테일을 만든 거죠. 그 업무 전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업무 전문가가 이번에 이것과 이게 유사하다. 아니면 이 상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가장 주요한 부분을 업무 전문가가 내가 볼 때는 주요한 포인트는 이거야. 그거를 업무 전문가가 사람으로 한 거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업무를 전문화 할 수 없으니 사람이 모자른 거죠. 딥러닝이 발전하게 된 이유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거를 자동으로 추출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에 올해죠. 올해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산학에서 노벨상이라고 하는 튜링상이라는 거를 탄 분이 제프리 힌튼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80년대부터 두 번 망하고 나서 드디어 2000년대 초반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뭔지를 말씀드리라고 하는데 저도 살짝 긴장이 됩니다. 이 수식이 나오면 저도 긴장이 되고. 하여튼 주요한 거는 추천할 때는 여기까지 요약을 드리면 추천하려면 뭔가 유사도를 계산해야 된다. 그럼 유사도를 계산해야 되면 뭔가 피처가 있어야 유사도가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어느 피처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무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게 이제 간단한 용어 정리인데 이 같은 용어를 이렇게 여러 군데로 인베딩, 인코딩, 벡터라이제이션, 뭐 피처 벡터 등등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게 수학으로 돌아가니까 영화건, 소설이건 뭐 이미지건 뭐든지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벡터로 바꿔야 됩니다. 뭐든지 수치화를 해야 전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다음부터 일이 되죠. 이미지는 이미지 자체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이미지 자체나 음성, 소설 모든 거를 일단 데이터로 바꾸는 작업을 인코딩, 인베딩, 동네마다 이제 다르게 얘기하죠. 하여튼 목표는 일단 우리의 유사도를 구하려면 수치를 바꿔서 그러니까 유사도가 0부터 1 사이에 뭐냐. 그걸 바꾸려면 일단 숫자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일단 용어가 그런 게 인베딩이고 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인베딩입니다. 그래서 숫자로 바꿔보자.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어요. 뭐, 그냥 이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PCL, 원하는 코딩, 여기 있는 LDA 등등 기존의 방법들이 엄청나게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다 여기 써있잖아요. 보수적 방법. 아까 김우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뭔가 로지스틱 리그레션처럼 뭔가 리그레션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딱 이런 어떤 수를 곱하고 더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에 귀 쫑긋한 거를 어떤 수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내는 거죠. 근데 수학적 방법이 대부분 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기 정도 하는 거죠. 나누기 정도. 그런 걸 방법이 이제 이게 기존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이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복잡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배웠다가 딥러닝 방법이 생긴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고양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코는 이런 모양이고 눈은 이런 모양이고 수염이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 가지 피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딥러닝으로 이런 피처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이런 피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로부터 인코딩을 한다는 거는 데이터가 있으면 숫자를 바꾼다. 근데 숫자를 바꾸기 위해서는 각각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눈에 동그란 정도, 코가 뾰족한 정도, 코가 빨간 정도, 수염이 날카로운 정도를 이게 각각 피처 이걸 보면 이게 피처인 거고 이걸 숫자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전에는 이 피처 자체를 선정을 사람이 하거나 아니면 모수적 리니어 방법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딥러닝 방법입니다. 딥러닝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아주 낮은 수준의 직선이 있네, 동그랗네, 기울어졌네 이런 식의 어떤 낮은 수준의 피처가 있고 요거를 결합하면 약간 동그랗네, 삐죽하네, 약간 더 모양이 복잡해지죠. 요걸 또 합치면 저 위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양이는 눈 쪽에는 요렇게 동그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낮은 수준의 피처로부터 조금씩 높아가는 요런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제 실제로 약간 징그럽긴 하지만 실제로 동물을 실험해가지고 뒤에 시신경에다가 전구를 꽂고 고양이 눈앞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뇌가 반응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동물이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방향이 시신경이 처음에는 이런 로우 레벨 피처를 보고 이거가 결합해서 이렇게 뉴런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걸 발견하고 그게 이런 신경 네트워크를 타면 되는구나 라고 했어요. 그래서 딥러닝이란 결국 뭐냐면 딥한 얘기는 다 이제 저 이상 여기 젊은 분들 아니까 기본 아시겠죠. 그러니까 딥러닝이 뭐냐면 결국 뉴럴 네트워크인데 왜 딥이라고 하냐? 이게 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미지를 주고 여기 이미지를 주면 얘가 어떻게든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일 뒤에는 강아지냐 고양이냐라는 게 나오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 이쪽 제일 왼쪽에는 약간 낮은 수준의 피처들 직선이냐 이게 사람 뇌가 이쪽에는 되게 직선이냐 곡선이냐 이 정도고 이 중간에 가면 약간 이게 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눈이 있고 귀가 뾰족하다 이런 식으로
이 레벨을 타고 올라가면 각각 노드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죠. 담당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갖다가 얘가 자동으로 학습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할 때는 이미지를 넣고 이건 고양이야. 이미지를 넣고 이건 강아지야. 그러면 이 둘을 가장 잘 파악하도록 네가 신경망을 짜봐. 그리고 막 수천만 번 학습을 시키면 중간에 얘네들 네트워크가 알아서 그런 피처를 알아낸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앞에는 고양이 이미지를 넣고 뒤에는 고양이라고 알려주게 하면 중간에 어떤 한 노드가 얘가 피처인 거죠. 근데 주의한 거는, 그러니까 피처라는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이 피처가 뭔지 잘 몰라요. 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사람은 이해할 수 없으나 이 중간에 피처, 그러니까 딥러닝이 피처를 자동 생성한다는 것은 딥러닝 이런 플로우에서 중간 레벨 딱 하나를 놓고 여기가 피처다. 적당한 레벨을 정하면 그게 피처가 되는 거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적인 딥러닝의 프로세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다가 그냥 방금 전에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딥러닝이 뭐냐면 우리 일단 제가 여러 강연 갈 때마다 머신러닝이 뭐예요? 그럼 되게 질문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설명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이 뭐냐고 하면 할 때마다 제가 듣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고 요건 고양이야.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 요건 강아지야. 근데 요런 거를 몇백만 번 보여주는 거죠. 강아지 사진을 막 몇백만 개 보여줘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미지 하나 딱 보여주고 요건 뭐게 하면 기계가 자기 그동안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고양이 같아. 강아지 같아. 근데 이게 아까 예를 들었지만 알파고도 똑같은 거예요. 알파고가 처음에 할 때는 기보 가지고 학습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결국 지금 판이 이럴 때는 사람이 여기다 둬.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다 둬. 이런 상황에서는 여기다 둬. 이런 식으로 엄청 쌓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다가 막판에 문제 하나 내는 거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디다 둬야 되는가? 하면 알파고가 기존에 봤던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여기다 둬야 돼. 이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앞에 예제가 있어야 결론이 잘 되는 거죠. 뭐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딥러닝과 빅데이터가 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학습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플로우를 따르다가 사람들이 뭔가 더 재밌는 게 없을까? 아까는 제가 얘기 들었지만 방금 전에는 중간에 어떤 네트워크의 레벨이 피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좀 부정확하다. 뭔가 나는 더 좋은 걸 해보고 싶어. 그래서 요즘 최신 경향은 피처를 더 독립적으로 잘 해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에 오리지널 이 데이터가 있어요. 이미지라고 합시다. 뭐 음성일 수도 있고 이미지일 수도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오리지널 데이터가 있는데 오리지널은 예를 들어서 디멘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데이터의 벡터의 차원이 엄청 커요. 1000차원일 수도 있고 100만 차원일 수도 있죠. 그러면 중간에 요거를 한 500차원으로 줄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몇만 차원, 그 다음에 1000차원 이런 식으로 차원을 줄인다는 건 그냥 그 네트워크 뉴런만 갖다 박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걸로 시작해서 되게 작아요. 그런데 이 뒤에다가 대칭적으로 뒤에다 똑같이 더 붙여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예를 들어서 추천 같은 거나 아니면 이미지 같은 거를 할 때 전에는 이게 고양이다. 그래서 이쪽은 고양이의 픽셀 사이즈가 엄청 많고 여기는 고양이냐 강아지냐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걸 갖다가 예제가 우리가 이미지가 엄청 많은데 누군가가 노가다를 이건 고양이야 강아지야라고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래서 데이터를 주고 큰 차원의 데이터를 주고 중간 차원은 되게 50차원, 100차원으로 줄여요. 그다음에 다시 이걸 벌려요. 그리고 나서 목표는 뭐냐면 처음 데이터를 복원시켜라. 이런 거죠. 데이터를 주고 이 신경망의 사이즈는 주고 데이터를 이쪽으로 피드하는 거죠. 이쪽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를 줘요. 그럼 얘가 흘러서 막 중간에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서 어떻게 하면 원래 데이터로 되는가. 그래서 만약에 원래 데이터로 복구가 잘 되는 네트워크를 발견했어요. 열심히 트레이닝 시키면 또 돼요, 이게. 되면 이 중간의 의미가 뭔가요?
앞에는 엄청 크잖아요. 크면 이 큰 거에 소위 얘기하는 엑기스가 요 중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엑기스만 있으면 원래 원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가운데 엑기스를 하는 게 결국 이게 피처 아닌가? 이게 이 데이터의 큰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정수가 아닐까? 이런 거죠.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오토 인코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자 하면 이게 있어야 이제 추천이 잘 되거든요. 하여튼 오토 인코더라는 기술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요즘 보면 뭐 어디에 되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뭘 만들다고 하잖아요. 없는 이미지 만들고 이게 다 그런 거죠. 처음에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숫자를 살짝 바꾸면 기존에 없던 이미지로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도비나 이런 데서 포토샵에서 뭐 없는 빈칸 채워놓고 뭐 이런 거죠.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기술이 그냥 네트워크를 인공지능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게 그냥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요즘은 그러면 이 동그라미 하나가 뉴런 하나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 잘 나가는 거는 저 동그라미가 몇 개나 될까요?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 동그라미 하나가 변수를 추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통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하면 예를 들어서 변수가 100개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 하면 추정해야 되는 변수가 100개쯤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복잡한 무슨 자연어처리나 이런 데는 추정해야 되는 변수가 한 3억 개 정도 됩니다. 우리 사람이 뉴런을 모두 몇 개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사람 몸에는 저 동그라미 같은 신경이 1000억 개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은 1000억 개 정도 가지고 있고 지금 기계는 한 몇억 개 정도 가능해요. 한 1000분의 1 정도 된 거죠. 그럼 발전해서 똑같은 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방식이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뭐 사용자랑 영화가 있으면 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영화를 보는 데이터가 이렇게 되게 빈칸이 많잖아요. 그럼 빈칸이 많은 걸 갖다가 이쪽을 펴고요. 이 네트워크를 갖다가 도로 복구할 수 있는 가장 엑기스를 찾아. 이런 거죠. 근데 빈칸도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네트워크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진 추억을 받고 뭐를 봤으면 이 사람이 영화 취향이 그러니까 사람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로맨틱 코미디를 좋아하는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뭔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의 영화 취향을 알 수 있잖아요. 문제는 영화 취향을 뭘로 정하냐는 거죠.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띄우면 요 데이터를 주고 도로 원복시켜. 그럼 중간에 어딘가가 요런 노드가 생기고 요게 그 사람의 영화 취향을 대표하는 벡터 또는 인코딩 이게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대량의 데이터를 엑기스를 뽑아내는 그러니까 엑기스를 뽑아내는 방법이 이런 그러니까 단순히 인공지능이 쭉 플로우가 되는 게 아니라 각다가 옴으로써 중간에 엑기스를 뽑아내죠. 그래서 이게 추천 시스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이 2천만 개에 대한 데이터인데 여기 보면 여기 VA라는 게 있는데 중간에 있는 게 이게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고 해서 제가 설명드린 그 방법입니다. 그럼 기존에 이 숫자가 높은 게 줘버려요. 정확도가 40%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다른 어떤 선형적 방법을 보시면 선형적 방법보다 3배씩 줘. 그러니까 상대가 돼요. 기존의 사람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선형적 방법으로 추천했을 때보다 아주 단순한 인공지능의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한번 타고 온 거 가지고 벡터를 하면 차이가 엄청나.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보면 17%, 31% 뭐 이런 기존에 있던 뭐 매트릭스 엄청나게 해봤자 30%밖에 안 되는데 매우 쉽게 40%를 달성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약간 더하면 45%까지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데이터가 물론 사람이 이제 무비된 게 아니고 뭐 넷플릭스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데이터에 이 데이터가 몇 천만 건 가지고 검증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기존에 있던 선형 방법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성능을 만든 거죠. 그래서 뭐 얘기 맡아봤는데 물어보죠. 우리의 논의사항 이게 사실 중요한 거. 뭐 빅데이터 아니면 얘기하는 뭐 아까도 김은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중요한 거는 좋은 피처가 이게 왜 이 피처가 왜 중요하고 이게 어떠한 디테일이 있는가 알아야 되는데 김은혜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보시고 노가다로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 업무에 대해서 디테일을 알기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게 이쪽에도 적용해야 되고 이쪽에도 적용해야 되고 이쪽에도 적용해야 되는데 디테일을 못 다 힘들잖아요. 그럴 경우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피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중요한 용어는 사실 이 모든 걸 보고 그래서 인공지능, 딥러닝이라고 하지만 딥러닝,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다음에 딥러닝이 이 두 가지는 요즘 최신 영업 상황인데요. 문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처럼 딥러닝 하니까 일단 성적은 무지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몰라. 잘 되기만 해. 왜 잘 되는지는 몰라. 그래서 요즘 최신 연구 동향이 하나가 설명 가능한 AI에 대해서 도대체 이 추천이 잘 되는데 이게 왜? 이게 지금 이 피처가 만들었는데 이 피처가 이게 무슨 피처지? 잘 되긴 잘 되는데 왜 잘 되는지 모르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알파고 얘기하셨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본 기보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요즘 알파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한 기보를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사람보다 더 잘 보니까 필요가 없긴 하지만 이제는 지네끼리 두라 그래요. 지네끼리 두라 그러고 그거를 또 내가 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기계가 막 수천만 번 지네끼리 바닥을 두고 그걸 또 학습하니까 알파고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이세돌이 이미 거의 아마 사람이 있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커지가 있을 때는 또 다른 버전이 있대요. 지금 있는 버전은 절대로 사람이 이길 수 없고 그리고 뭔가 그런 기본적인 수도 되게 많이 다르게 나왔다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용어가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에서 한 피처가 뭐 어디 저기 여신에도 활용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분야마다 살짝 다 피처가 되는데 요걸 일단 여기서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서 빌려 써서 이거 살짝만 바꿔 쓰면 안 될까? 피처를 만들기 어려우면 뭐 이런 연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요. 사실은 어렵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게 사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 이해하고 활용하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간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나 사례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